이행이라는 거는 이제 살인의 기억을 잊고 사는 남자가 있었어요. 아주 평화롭게 정원을 가꾸는 남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돈을 들고 정신 이상 범죄자를 수용하는 병원에서 4년째 복역 중인데 그 사람은 정신분열자로 생각되지 않을 만큼 되게 정상적이고 안정된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모범수라고 해서 밖에 이제 외출 허가를 받고 나갔다가 자전거를 타면서 교통사고를 입게 되는데 머리에 중상을 입었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 2주간 혼수 상태에서 있다가 깨어나면서 악몽이 시작됐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살인한 장면을 보게 되는 거. 기억이 나버리는 거죠. 살인의 순간 널브러진 시체, 낭자한 피 등등 그리고 너무나 선명한 장면들이 이게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본인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인 장면이 계속 떠오르는 거죠. 그리고 그 장면의 주인공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던 거. 내가 잊고 싶은데 충격적으로 잊고 싶은 그 장면이 내가 조절할 수 없게 계속 그 카메라처럼 막 띄워준다면 생활이 안 될 것 같잖아요. 이 사람도 그 죽을 시도를 몇 번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널드는 과거에 약물 복용하고 몽롱한 상태에서 그 애인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근데 최면술도 통하지 않게 기질적인 기억 상실로 이제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통 기억이 조금 문제 생기면 최면하면 나오거든 얘기가. 이 사람 그것까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심신미약 이런 상태에서 이제 관자엽 발작이 관자엽이라는 게 아까 옆에 말했던 측두엽 있죠. 측두엽 발작이 일어나서 난폭행위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제 이랬다 해서 유죄 선고되고 뭐 이제 유죄 선고 면하게 됐는데 그래도 이제 감옥에 갔겠죠. 그래서 정신 이상 수감 병원에 들어가게 된 거죠, 이 사람은. 근데 한국도 이렇게 왜 약물이라든지 뭐 음주는 약물로 안 보죠. 그 한국은 수감되지 않나요? 이렇게 정신 이상 병원으로 정신병원으로 가지 않나요? 정신병원으로 가요. 바로 가요? 저희도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래요. 그게 감옥으로 안 가고 그 사람이 정신적인 치료 대상으로 완전. 네. 저는 뭐 일정 기간은 감옥으로 갔다가 복역을 이렇게 하고. 복역을 하고 넘어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고 아니면 이걸 악용하면은 위증을 할 수도 있겠죠. 정신병인 것처럼. 그렇죠. 네, 저는 또 여기에서 정신병원에서 수감되어서 치료받고 나중에는 그 벌만큼 형량만큼을 또 가서 사는가 했더니만 또 그건 아닌가 봐요. 네. 어쨌든 이 사람 그래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전두엽하고 뭐 양측두엽 손상되면서 과거의 기억이 또렷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 회상을 제어할 수 없을 만큼 너무 괴로워서 뭐 자살 시도도 죗값 치르는 하고요. 거네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몇 년이 걸리긴 했는데 이 사람이 정원 손질하고 식물을 기르면서 그 정신 상태가 안정이 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기억이 없어지진 않았지만 정신적인 안정을 통해서 이제 그 기억 때문에 너무 괴로운 그 상태는 벗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은 영화에 예전에 전도연이 나왔던 영화인데 왜 예수님 믿고 자기 아이를 밀양 영화를 좀 보면서 화가 많이 나긴 했거든요. 근데 저 사람은 살해를 저질렀는데 저렇게 안정을 찾았다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의사가 그를 바라보는 시선을 책을 따라가다 보면 아까 그 신비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뭐 징벌을 하거나 이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의 그 무언가 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죄니까 벌은 받아야 되지만 그 사람은 자신도 모르고 한 거라서 이게 참 애매한 것 같아. 그 죄와 그 사람을 분리한다는 게 쉽지 않지만 맞아요. 사실은 이 글을 저 살해당한 여자의 부모나 가족이 읽었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겠죠. 사람이 이제 이분이 문학적으로 글을 쓴 건 그 사람 고유의 어떤 것만을 보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죄를 지금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저는 여기서 조금 생각해 본 게 어떤 거냐면 저는 좀 다른 기억과 살인 이 얘기보다는 가장 큰 정신적인 자기 치유의 힘이 타인이나 세상에 대한 자기 존재 영향력을 자기가 인식하게 될 때 그리고
그때 관계에서 그리고 존재감을 느끼게 되고 그때 자기 치유의 힘이 가장 크게 발현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그냥 무인도에서 벽 보고 있었다면 치유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 식물을 통해서 식물에게 나의 영향력을 주면서 식물이 자라고 성장하는 걸 통해서 기쁨을 얻고 나도 그를 통해서 존재감을 다시 얻고 하면서 맞아요. 회복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외로우신 분이 강아지를 키우고 고양이를 키우는 것도 그렇고 그죠? 식물을 키우는 것도 그렇고 그게 아마 우리들의 약간 일종의 심리적 반사 반응 같기도 한데 타인 다른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과 교류하면서 내 영향력을 미치면서 그것을 다시 바라보면서 나의 존재감을 느끼고 힐링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치유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책에서는 사람 관계를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서 그 부분도 좀 신기는 했어요. 뭐 그 얘기를 다루실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식물이나 아니면 반려동물에서는 그런 걸 느끼는데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편안함을 못 느끼는 그런 경우들. 이분들이 정상범주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아마 그러니까 그 관계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 식물이나 이런 자연계에 있는 뭐 반려동물하고의 관계, 인간은 자연의 존재가 아닌가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래서 이런 부분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뭐가 다른 거지? 감정이 이렇게 되는. 뒤섞이면 그러니까 저는 약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주와 아닌 거의 차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약간 들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은 통제력이라는 건데 뭔가를 통제를 했을 때 느낄 수 있는 거다. 그러면은 사실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통제 못하는 게 아니 세상 자체가 통제 못하는 게 대다수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참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단순히 사회생활을 못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자연계 자체가 예측 불허의 곳인데 사실은 이런 것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읽으면서 느꼈던 그렇죠. 느낌이에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그 정도의 수준의 사람은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전 이해 차원을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인간으로서 그러는 거에 대해서 뭐 비난을 한다든가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가. 저런 케이스들이 있었을 때 인간은 어떤 존재이고 그 세상은 어떤 곳이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느낌을 말씀드린 거예요. 좋은 속담이 있죠. 10길 물속 오나라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렇게 사람이지만 나도 사람이 가장 어려운 맞아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리적으로 약해져 있으신 분들한테는 사람이 가장 어렵고 힘든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겠다. 그분들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아마 그러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강아지나 고양이나 식물이나 뭐 이렇게 나한테 그렇지만 생물이어야 하죠. 무생물하고는 내가 교류가 안 되기 때문에 생물이면서 나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고 변화무쌍함을 보이지 않는 그렇죠.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저는 통제보다는 나에게 어떤 그 스크래치를 내지 않는 생명체가 아마 내가 그나마 안정감을 가지면서 교류를 하면서 존재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심적으로 약하니까. 그 증인이라는 영화에서 그 누구죠? 정우성이랑 그 향기? 그 여자의 네, 김향기. 김향기 걔가 나와요. 근데 김향기가 약간 병이 있는 자폐가 좀 있는 걸로 나오죠. 맞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증인을 서는 걸로 나오는데 거기서 정우성이 나중에는 그 아이한테 뭐 너는 다르지 않다. 그냥 우리가 보는 시각이 네가 보는 시각이 다를 뿐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고 진짜 색안경을 끼고 사람들을 봤었던 것 같기도 해요. 저 자체도. 네, 이 의사 올리버 섹스 박사님도 그런 세상 사람들의 편견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재해석해준 측면에서 되게 좋은 것 같고 맞아요. 조희연이 님이 그러네요. 스트레스 엄청 받으실 것 같다고 정신과 의사 선생님도 맞아요. 아니 그 일반적인 사람이 오지 않잖아. 그렇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죠. 와서 막 욕을 할 수도 있고 매일 위협을 울 수도 하잖아요. 또 위협을 의사를. 네. 그리고 앉으면서 울죠 일단. 그럴 수도 있고. 저도 예전에 젊을 때 이제 상담을 처음 시작한 23살 때 9시 타임 울고 10시 타임 울고 11시 타임 울고 밥 먹고 1시 타임 애 울고 엄마 울고 계속 울죠.
그리고 이제 뭐 저한테 시비를 거세요 또. 이제 세상에 대한 불만을 여기다가 저 개인한테 이제 또 투사를 하는 거죠. 그럴 수 있죠. 저한테 시비 걸고 뭐 상담료를 안 낸다던가 뭐 이제 이렇기도 하고 뭐 고소한다 했다던가 뭐 하여튼 저도 많이 어린 나이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그 상담하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사람이 힘든 거 맞긴 맞아요. 그래서 저가 그래서 아마 기억에 제 20대 때 마침 제가 좀 힘이 있고 에너지가 좋아서 그런가 아침마다 제가 이어폰에 최신 댄스곡을 담아가지고 그날 하루 쓸 총량의 에너지를 아침에 엄청 준비하고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케이스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보통 한 하루에 3케이스, 4케이스 많이 한 저는 한 8케이스, 9케이스를 월화수목금 토를 했으니까 진짜 케이스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이제 저가 전공을 정할 때 저희 언니가 매일 울고불고 매일 화나고 매일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 직업이 괜찮을까 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힘이 좋아서 그걸 잘 모르고 그냥 했는데 한 7, 8년 지나 보니까 저도 어느 순간에 시각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으로 가 있더라고요. 아,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거. 애를 낳으면 안 되는 거. 남자는 못 믿을 사람. 뭐 이렇게 사람하고 깊이 관계 맺으면 안 돼.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한 10년 가까이 일하고 나니까. 그런 면들도 있어서 저희들끼리도 이제 서로 병원에 가서 상담료를 내고 상담받고 하거든요. 그리고 뭐 저 수행하러 많이 가고 하거든요. 이분들도 그러실 거야. 자가 수용인 줄 알고. 나도 그렇게 들을 뻔했어. 자가 수용, 자가 수행. 네. 자가 수행. 네. 무건 수행하고 그랬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단순함, 아까 구체화, 단순화라고 해서 조금 추상적이고 뭐 복잡함을 반대로 하는 용어인데요. 여기는 지능이 조금 낮지만 다른 특성을 가진 맞아.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쌍둥이 형제가 있어요. 주립병원에서 1960년대 쌍둥이 형제 만났는데 이 쌍둥이 형제는 26세로 자폐증, 지적장애를 갖고 있고 근데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하네요. 그 당시에. 그들은 일반적인 지능보다 떨어졌지만은 기억력만큼은 한계가 없을 정도로 뛰어났고 백치천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나 미래에 어느 날이 무슨 요일인지 쉽게 맞춘다고 하네요. 성냥갑을 탁 떨어뜨렸는데 떨어진 성냥 개수를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알아맞추고 인수분해까지 순간적으로 해버린다고 하나요. 한번 그 둘이 이제 재미있는 놀이를 하는 걸 보게 되는데 6자릿수를 서로 번갈아가면서 얘기하고 웃고 즐기는데 확인해 보니까 그게 다 소수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후 작가가 그 놀이에 끼어들기 위해서 소수표를 보고 8자리 소수를 얘기하자 그들은 5분 내에 9자리 소수를 알아내고 소수가 저렇게 긴 게 많이 있나요? 세상에. 아니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드물어요. 없으니까 저 표가 표를 있을 가지고 정도로. 와서 얘기하는구나. 그러니까요. 이후 1시간 좀 지나고 나서는 20자리 소수까지 주고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째서 이런 일이 가능할까? 특정 알고리즘에 의해 하는 건 아니고요. 그들은 기본적인 사치 계산조차도 불가능한 인지 기능을 가졌죠. 아마 숫자들은 단순 계산을 위한 것이 아닌 어떤 의미를 지닌 실체로서 그들한테 마치 친구와도 같이 가까운 삶의 일부처럼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10년 뒤에 이런 평화가 깨지고 누군가 이제 세상 사람들이죠. 너네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다못해 슈퍼라도 가야 되지 않냐. 뭐 버스 타야 되지 않냐고 둘을 격리해서 바깥 세상과 격리시켜 놓고 영원히 사회성을 기르려고 이제 얘네들을 훈련시키는 거죠. 이분들을. 그래서 1977년 둘은 헤어져서 각각 사회와의 소통을 시작하는데 그 결과 혼자 버스 탈 정도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은 그 특별함이 없어졌겠다. 그렇죠. 더 이상 숫자에 대한 신비한 능력을 잃게 되고 숫자를 통한 삶의 기쁨 또한 잃어버리게 되고 그들의 인생에 아무런 중심도 의미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아이들을 상담하고 치료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답이 안 내려지더라고요. 나름대로 이제 저만의 합리화, 답을 내리자면 저는 저기에서 제가 상담사로서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남은 인생을 저 숫자 놀이만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밥을 먹어야 되고 어딘가 이동해야 되고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훈련하다 보니 저 능력을 잃게 된 거지 저 능력을 잊어버리라고 그걸 훈련시킨 건 아니었거든요. 변명을 하자면. 근데 어쨌든 저 사람들을 봐서는 세상 제일 좋은 낙을 잃어버리고 하기 싫은 숙제 억지로 해서 겨우 버스 타게 된 거죠. 이게 뭐가 진짜 행복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일 해피한 케이스는 아까 그 할머니나 아니면 레이처럼 그게 조율이 될 수 있거나 한 케이스들이 제일 해피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섹스 박사처럼 사람을 그 하나의 개인으로 보면서 질병으로 보지 않고 개인으로 보면서 같이 노력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거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사회에도 도움이 더 될 것 같아요. 저런 능력들이 쓰일 때도 많고. 그럼요. 네. 그래서 그 능력이 쓰인 그 전설적인 사전, 악보나 그 음악들 다 암기해버리는 그 클래식 음악을 다 암기하는 또 음악가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성당에서 연주하고 이렇게 되는 그런 또 해피엔딩이신 분도 있고 이분들은 조금 그랬어요. 그래서 섹스 박사가 이리 해서 천재에게 천재성을 빼앗아 버리고 말았다. 그 다음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이런 기묘한 치료법이나 고안을 내다니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하는 인간이란 말인가. 아, 되게 상담을 하는 사람으로서 되게 마음이 아픈 대목이거든요. 물론 이분도 치료를 하시는 분인데 스스로에게 하는 말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박사의 환자에 대한 시각을 보면 환자와 의사가 협력자로서 동등한 위치에 있고 서로 배우고 도울 수 있는 관계라고 보고 있고요. 환자들이 받을 수 있는 주체성 상실의 위기를 통해서 의사와 환자가 둘 간의 교감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 역시도 제가 언제쯤부터 느꼈냐면요. 아동 상담을 하고 저도 사실은 어린 시절에 문제가 많았고 저는 한 6년 정도 말다툼을 심하게 알아서 버스를 세워서 이 버스 어디 가냐고 물어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리고 고등학교 3년 때까지 손톱이 거의 하나도 없어서 다 피가 날 정도로 손톱을 다 물어뜯고 하여튼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그때부터 한 7년 정도 대학교 가서 대학교 1학년까지 말다툼이 심하게 있었어요. 전혀 모르시겠죠 지금. 근데 그 말다툼이 언제 고쳐졌냐면 자가치유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기초 교양 과목에서 심리학 개론하고 이제 세부적인 심리학, 행동치료 심리학, 정신분석 이런 배우면서 다 내 얘기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내 얘기를 알아감으로써 알지 못함으로써 괴로워하지만 알면서 괴롭지만 50% 이상 좋아진 거예요. 대학교 3학년 때 급기야 제가 그 상담 심리 실습이 있었어요. 한 교실에 한 40명이 있는데 실습을 2명 나와야 되는데 상담자가 되고 누구 한 명은 내담자가 되는데 질문에 제가 답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그냥 일반적인 질문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제가 할 수 없을 만큼 이게 많은 것들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울고 막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 그 과에 들어온 애들 다 이상했어. 하여튼 이상한 애들이 오는 거야 보니까. 나는 우연히 골랐지만 나의 그 인생의 방향이 그쪽으로 가게끔 만든 것 같아. 날 구한 거죠. 그렇지 않고 제가 그냥 다른 과에 가서 그냥 갔다면 그 상처나 어릴 적 경험들을 그대로 갖고 이제 병리화되어서는 어딘가 나타났겠죠. 타인의 피해를 주거나 나를 갉아먹었거나. 다행히 제가 이 과를 선택하고 4년 동안 책과 교수님 수업과 이런 걸 들으면서 울고 머리 쥐어뜯고 막 괴로워했지만 어쨌든 그때 한 50% 좋아진 것 같고 나머지 50%는 이 상담 일을 하면서 상담받으러 온 이 사람들이 다 나와 흡사한 문제들 갖고 있고 그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나누면서 제 문제를 객관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남의 일처럼. 그러면서 또한 또 20, 30% 좋아지고 물론 100%는 아닌데 나머지 남은 부분들은 얼추 그냥 같이 그냥 갈 수 있을 만큼 제가 완화시켜 놓은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어떤 어린아이들이 와서 얘기를 해도 저는 다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를 갖고 있었던 그런 문제들을 거의 다 갖고 있었더라 보니까. 뭐 야뇨증부터 시작해서 저도 다. 그래서 틱도 있었고 저도 뭐. 그래서 저는 좀 잘 이 일로 제가 잘
혜택을 받지 않았나. 그래서 이 의사가 환자와 협력하고 서로 동등한 위치에 있고 서로 주고받고 배울 수 있는 관계라는 말이 저는 진짜 와닿았어요. 상담을 일하고 한 10년 정도 됐을 때. 마지막인데 이 박사님이 이제 세상에 남겨놓고 가신 메시지가 괜찮은 게 한두 개 있어가지고 가져왔거든요. 나를 지배하는 심정은 고마움에 가깝습니다. 나는 사랑했고 사랑받았습니다. 많이 받았고 얼마간은 되돌려 주었습니다. 읽었고 여행했고 생각했으며 글을 썼습니다. 세상과 관계를 맺어나갔고 작가와 독자와의 특별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한 말씀이 있어요. 제가 뭘 눌렀나요? 다음 거 누르시면 네. 제 걸 눌렀네요, 지금. 네. 죽음을 앞둔 올리브 섹스의 편지로 남긴 글 중에서 이제 나에게 불필요한 것을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남은 시간 동안 나는 우정을 더욱 굳게 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작별을 고하고 힘이 남아 있다면 여행을 가고 이해와 통찰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이다. 한 단계 높일 것이다. 남은 시간 내 자신과 일, 내 친구들에게 집중하며 인생에서 꼭 필요한 일에만 집중하겠다. 무엇보다도 나는 인식이 있는 존재, 생각하는 동물로 이 아름다운 행성에 살 기회가 주어졌다. 그 자체만으로 엄청난 특혜와 모험이었다. 아름다운 지구에서 생각하는 동물로 살아 행복했다. 돌아가시기 전 글이었나 봐요. 멋있다.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그리고 깜빵 속았어요. 아까 그 편지글 손편지 쓰셨잖아요. 올리버 섹스가 쓰신 줄 한글로 써가주시고 가셨나요? 되게 와닿았어. 한글로 적어주시고 가셔가지고. 한글 독자를 위한. 네. 한국에서 번역될까봐. 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는 책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분과 함께 같은 동네에서 살았다는 것이 참 기쁘고 감사하고 되게 멋진 일이지 않았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같은 동네에 살았다고요? 이 지구라는 동네. 아, 동네가 왜 굉장히 이러세요? 커요. 그 동네가 촌이지 아니고. 우리가 동네가 작거든요. 스케일이 작았네요. 네, 그래서 저렇게 하늘색 셔츠를 입은 여자의 쓴 모자. 네. 오늘 이렇게 심리학 카페 또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로 얘기로 나누었고요. 마치겠습니다. 와, 너무 감사합니다. 좋았어요. 다음에 뵙겠습니다.